모의고사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분은 같이 좀 보십시오. 자, 41번입니다. 예, 정답률 42%인데 뭘 물어보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자, 다음 중 민법의 인식 근거인 법원으로서의 성질이 다른 것은 무엇인가? 41번 하고 있어요. 민법은 41번부터잖아요. 예, 민법의 인식 근거인 법원이란 말은 저 기관인 저 법원 말하는 거 아니고 법의 원천을 말해요. 성질이 다른 것. 예, 1, 2, 3, 4는 관습법상의 물건,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의 물건인데 5번 저당권은 성문법이 민법에 규정하는 물건이다. 그걸 찾아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답은 저당권입니다. 자, 그 다음에 46번입니다. 정답률 33%. 세 분 중에 두 분이 틀렸네요. 무권 대리의 추인에 관한 설명 틀린 것 판례. 1번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하여 추인을 할 수 있는 자. 본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할 수 있다. 예, 상속인은 본인의 권리 의무를 성계했기 때문에 추인권 행사할 수 있죠. 예, 2번 무권 대리에 대한 추인은 무권 대리 행위 전부에 대하여 하는 것이 원칙.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예외는 있죠. 상대방이 동의를 한다는 말이 있다면 일부 추인, 변경을 가한 추인이 가능하다. 원칙이기 때문에 일부 추인, 변경을 가한 추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에 체크하시고 3번 본인이 추인 거절권을 행사하였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모른 때 상대방이 체크, 모른 때의 체크요. 상대방이 아직 몰랐다는 이야기는 거기에 내포된 뜻은 상대방에게 추인 거절했는데 상대방이 모르면 상대방이 메롱이지.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 거절할 수도 있죠. 그럼 아직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면 추인 거절의 효과를 상대방에게 주장 못하죠. 예. 그 다음 네 번째요.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한 추인이 있으면 가로 그때부터요. 유권 대리와 마찬가지의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예, 그때부터가 틀렸어요. 원칙은 소급표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오해하면 안 돼요. 유권 대리와 마찬가지의 효력이라 적으시고 그 밑에는 유효라 적으시고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본인의 추인은 사후의 대리권 수여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무권 대리가 유권 대리는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유권 대리와 마찬가지의 효력이란 말이 유권 대리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유효가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옳은 지문이에요. 그거는 그때부터 때문에 틀렸어요. 원칙적 소급표예요. 아, 예? 네. 유권 대리로 읽고 또 했는가 봐요. 그 유권 대리와 그래 이래 소급하여 유권 대리와 마찬가지의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하면 옳은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유효가 된다는 말이지 유권 대리가 된다는 말 아니에요. 그건. 거기에 그래서 오해하실까봐 한 번 더 확인했고 마지막 본인의 부동산을 무권 대리인이 이미 처분한 경우 대리권이 없는 녀석이 자기 마음대로 처분했다는 말입니다. 다음 본인이 사망하고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단독 상속한 경우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죠. 예, 그래서 옳은 지문입니다. 예, 그렇게 얻어 걸릴 수도 있어요. 합격하는 게 왕초입니다. 자, 53번이요. 53번은 하도 이상해서 해설을 방금 봤어요. 답이 없습니다. 해설하고 지문이 달라요. 예, 다 맞아요. 한 문제 더 맞췄댔지.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 틀린 것 다툼 판례. 1번 유치권자는 본권,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행사하지 않고, 그리고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요. 현재 물건의 실현이 방해되고 있는 경우 방해 제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지만 방해 제거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 비용 체거, 청구 체거, 없다의 체거요. 방해 제거 청구권에 비용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세 번째가 답이 되어 있는데 아무리 봐도 옳은 지문이라 해설까지 보니까 딴소리 적어놨습니다. 예,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 건축한 다음 건물 소유자인 갑이 체커 제3자 병에게 건물을 점유하게 하였다면까지요. 건물 소유자 갑이 병에게 건물을 점유하게 하였다는 이야기는 이 병은 건물 소유자 아니잖아요. 임차인 등을 말해. 임차인 등을 말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전제로 이 건물의 임차인 등 점유자 등을 나가라고 퇴출, 퇴거 청구할 수는 있죠. 예, 병에 대하여까지요. 건물에서 체커 퇴거요. 청구할 수 있다. 있다의 체크예요. 옳은 지문입니다. 해설을 보니까 병에 대하여가 아니라 갑에 대하여 이렇게 적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건물 소유자에게 철거 청구할 수 있지만 퇴거 청구하지 못한다. 그걸 해설에 적어놨다고요. 이 병은 건물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 임차인 등이기 때문에 철거하기 위한 전제로 퇴거 청구할 수 있어요. 그게 3번도 옳은 지문이에요. 대법원 판례는 소유권이 항구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란 게 판례입니다. 예. 그 다음에 5번이요. 갑의 토지에 을 명의의 건저당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 소유권이 병에게 이전된 다음 피담보 채권의 변제로 즉 건저당권이 소멸됐다면 현재 소유자인 병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인 갑도 건저당권 설정 등기에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소유자인 병이 말소 등기 청구하는 것은 소유권을 가진 물권자로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 전 소유자인 갑이 계약관계의 당사자로 말소 등기 청구하는 것은 채권적 청구권, 둘 다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가 판례입니다. 예. 자, 뒤로 넘기시고, 예, 58번입니다. 정답률 33%예요. 법정지상권 및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 틀린 것 다툼 판례. 1번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에게 속하던 토지와 지상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지상물 소유자를 위하여 건물 소유자를 위하여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지상권으로서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취득의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2번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 건물 소유권 양도의 합의는 법정지상권 양도의 합의를 포함한다. 지상권은 약정지상권이든 법정지상권이든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이라면 건물 소유권이 주된 권리, 지상권이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주된 권리가 양도되면 종된 권리도 함께 양도된다는 이야기. 그러나 약정지상권이든 법정지상권이든 독립한 물건이지 건물 소유권에 완전히 종속된 권리는 아니기 때문에 분리하여 양도할 수는 있습니다. 분리하여 양도한다는 합의가 없는 한 주된 권리인 건물 소유권이 양도가 되면 지상권도 함께 양도되는 게 원칙이다를 서술하고 있어요. 세 번째,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등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가 달라져
변경되어 건물 철거 청구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말이 법정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취득하기 위해서도 등기는 필요 없고 토지 소유자가 달라져도 달라진 소유자 제3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대항 주장하기 위해서도 등기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자, 네 번째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건물 철거 특약이 존재하지 않아야만 해요. 그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성립하는 것을 배제하는 건물 철거 특약이란 토지 사용을 그만두고자 하는 특약이어야만 해요. 근데 건물 철거 특약을 맺어도 토지 사용을 그만두고자 하는 특약이 아니라면 토지 사용을 계속하겠다는 특약이라면 성립하는 거예요. 예, 그 판례예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판결 요지를 읽을 것인데 이 건물 철거 특약이 토지 사용을 그만두겠다 하는 특약이면 성립 안 해. 토지 사용을 계속하겠다라는 특약이면 성립해요. 그만두겠다는지 계속 사용하겠다는지를 느껴보자. 예, 4번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만을 타인에게 정려한 후 구 건물을 철거하되 철거의 체크야. 그 지상에 자신의 이름으로 건물을 다시 신축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럼 건물은 그 대지를 떠나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만을 정려하고 건물은 자기가 그대로 소유하는데 건물은 철거하고 신축하기로 했다면 토지 사용을 그대로 하겠다 그만두겠다 하겠다잖아요. 그러니까 성립한다로 가야지. 그래서 옳은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요.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법정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 약간 표현이 약해요. 법정지상권이 붙어있는 건물 소유자가 아직 법정지상권을 등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법정지상권을 함께 양도하였다는 이야기. 그때 건물을 양수한 자가 대지 소유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 등기는 직접 청구하지 못하고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 양도인을 대위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직접에 가로하시고 법정지상권에 대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대위해야 돼. 대위요. 자, 59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 틀린 것 다툼 판례. 가등기도 대법원 판례가 일종의 권리로 보기 때문에 공동신청이 원칙이에요. 그게 전반부요. 가등기는 가등기 권리자와 가등기 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칙의 체크야. 이나 다음에 한번 자르시고 가등기 의무자의 성락이 있거나 가등기 가처분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명령이 있다면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을 첨부하여 단독 신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지 소유자에 대해 아니네. 예,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격려할 수 있다. 예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등기는 순위 보존의 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순위 보존이 아니라 보전입니다. 보전. 영어도 띨띨하게 이래 쓰고 있네. 보존은 보존 등기할 때 쓰는 것이고 순위 보전적 효력, 보전이에요. 전. 오타. 순위 보전의 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가등기가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가등기된 청구권의 기초가 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는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전반부의 가등기 마지막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체크 정리. 등기의 추정력, 추정적 효력이란
종국 등기의 효력이에요. 종국 등기와 본 등기는 동의어입니다. 그러므로 가등기는 예비 등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등기란 말이 등장하고 추정력을 언급하면 인정되지 않는다로 가야만 해. 인정된다고 말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 세 번째, 가등기가 격려된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아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제3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등기 청구할 수 없다. 2, 3을 묶으시고 정리. 가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실체법상에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순위 보전적 효력이란 것은 절차법상의 효력에 불과해요. 실체법상에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처분 제한의 효력 등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본등기 되기 전에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도 제3자는 적법하고 완전한 소유자예요. 본등기 되기 전까지는. 그러므로 말소를 언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요. 가등기 후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되었다면 체커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시기까지요. 그리고 가등기에 가로하시고 의 순위에 따른다. 예,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물권 변동의 효력은 가등기 시로 소급하지 않고 본등기할 때 발생해요. 권리의 순위만 가등기 시로 소급하는 것이다. 물권 변동의 효력은 본등기 시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 그 다음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고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되었다면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관이 체커 직권이요. 체커 말소요. 가등기가 된 이후 중간 처분의 등기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본등기에 저촉되는 중간 처분의 등기는 직권 말소하라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된 이후 중간 처분의 등기는 딱 두 종류를 제외하고는 전부 직권 말소입니다. 직권 말소하지 않는 두 종류는 가등기 전의 권리를 목적으로 한 중간 처분 등기요. 그럼 본등기보다 선순위 권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직권 말소 못해요. 당의 가등기를 목적으로 한 중간 처분 등기, 가등기 명의인과 본등기 명의인이 동일인이기 때문에 당의 가등기를 목적으로 한 중간 처분 등기는 본등기 명의인이 책임져야 돼요. 그 두 개를 제외하고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후 중간 처분 등기는 본등기가 되면 전부 직권 말소합니다. 이게 등기법이에요. 자, 62번이요.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 틀린 것 다툼 판례. 1번 주의 토지 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는 경우 주위의 토지를 공로 출입해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통로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통로가 있어도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예외가 있다. 통로는 있지만 그 통로가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아니할 때, 그러나 단지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통행로는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 주위 토지 통행권은 통행지역권과 달리 독립된 물건 아니에요. 소유권의 내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별도로 등기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 다음 2번이요.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 토지 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을 설치한 경우 통행권자는 담장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주의할 부분은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된다면 서로 담장을 적법한 권한에 의하여 설치했다 할지라도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담장 철거 청구할 수 있어요. 담장이 무단 건축됐기 때문에 철거한다는 말 아닙니다.
아무리 적법하게 설치돼도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벌병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가 공유무 분할로 인하여 분할된 경우 을과 병의 토지가 공로에 통행하기 위해 갑의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면 갑, 을병이 공유하고 있다가 을병의 토지가 공유물이 분할되므로 공로에 접하지 않는 토지가 됐다면 갑의 토지를 통행할 때는 직접 분할자잖아. 을병은요. 되겠습니까? 그럼 손해를 보상하지 않고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겠네요. 예. 보상 의무 없이 체크요. 통행할 수 있다. 그 밑에 무상이라 적으시고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은 직접 분할자, 직접 일부 양도 당사자 사이에만 인정되지 포위된 토지의 특별 성계인, 특정 성계인에게는 무상은 인정 안 됩니다. 이건 직접 분할자를 예를 들고 있기 때문에 무상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경계표나 담의 설치 비용. 인접한 토지 소유자, 쌍방이 절반으로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계표나 담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된다고 설치할 때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러나 단독 비용으로 설치할 때는 공유로 추정되지 않고 단독 비용을 들인 자가 단독 소유해요. 됩니까? 예. 그리고 청량 비용은 절반씩 부담하는 게 아니라 면적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은 수목의 뿌리 체크하시고 수목 가지하고 구별해야 됩니다. 수목 뿌리는 그냥 확 자르는 거예요. 임의로 제거. 수목 가지는 제1차적으로 제거 청구하고 응하지 않을 때 제거하는 게 수목 가지, 나무 가지예요. 수목 뿌리, 나무 뿌리는 바로 잘라버릴 수 있어요. 제거 청구한다 안 한다? 안 하기 때문에 이 지문은 수목 가지, 가지가 와야 맞아.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65번입니다. 공동저당의 효력, 털린 것, 다툼 판례. 설적 지나갔더만 또 이도 모르는갑다. 자, 먼저 설명해 드릴게. 동시배당의 안분배당은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담액을 정하는 안분배당은 공동저당권자가 모든 부동산의 최선순위여야만 해요. 그리고 모든 부동산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어야만 한다고. 그럼 일부 부동산이라도 공동저당권자보다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다면 그 상태로는 안분배당 못한다 이야기했습니다. 선순위 저당권자에게 먼저 채권을 변제, 배당하고 나머지를 들고 안분배당해야 돼. 다시 동시배당의 안분배당은 공동저당권자가 전부 1번이어야 돼. 모든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자보다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다면 그 상태로서는 안분배당 못합니다. 선순위 저당권자의 채권 배당하고 공제한 나머지를 들고 안분배당해야 돼. 씻기 전에 2번이요.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채무자 을 소유 A 부동산 1억, B 부동산 1억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하였다. A의 동그라미요. 부동산에는 체크 임이요. 병명의에 5천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추후 위 부동산을 체크 동시에 경매되어 체크 배당이요. 할 때 갑은 그래서 그 문제도 가로 안에 피담보 채권보다는 시가 1억, 시가 1억 이렇게 들어와야 맞아요. 문제도 약간 띨띨하다. A 부동산도 1억짜리, B 부동산도 1억짜리라면 1대1이니까 5천씩 나누는 건 A의 선순위 저당권자 병이 없을 때 하는 거예요.
A 부동산에 병이 있다면 A 부동산 시가 1억에서 선순위 저당권자 B 병의 채권 5천을 공제하고 A 나머지 5천, B 1억 이걸 들고 안분배당해야 돼. 그러니까 바로 안분배당했으니까 A, B가 1대1로 5천씩 나왔지. 그러니까 틀렸다고. 계산 문제도 띨띨하게 소수점이 나오도록 돼 있다. 그럼 B를 분자가 1이 되는 게 쉬우니까 공동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 1억 곱하기 전체 부동산 가액 A 5천 B 1억 그러니까 1억 5천분의 B 1억 이렇게 해야 돼. 그럼 1억 5천분의 1억이니까 곱하기 10을 하면 결국 1억 나누기 1억 5천 해야 돼. 그 대충 보니까 1억 5천분의 1억은 3분의 2잖아요. 그럼 10억을 3분의 1을 한 것이 B라고. 6억 6,600, 6666 나가지. 계산 문제다 아니다. 아니잖아. A는 3억 3천을 3333 이렇게 나가지. 대충 알아들었습니까? A로부터 1억의 3분의 1, B로부터 1억의 3분의 2, 10억은 3으로 나누어서는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지. 해설은 그래서 A는 약 3.3, B는 약 6.6. 그럼 이건 계산 문제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공동저당권자의 동시배당에 안분배당하는 것은 모든 부동산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어야만 하고 공동저당권자가 모든 부동산의 1번 저당권일 때 안분배당해요. 그러니까 공동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이 1억이고 A가 시가 1억, B가 시가 1억이라면 계산할 것도 없이 5천 5천인데 근데 A나 B에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다면 그자의 채권을 먼저 배당하고 나머지를 들고 안분배당해야 되기 때문에 A 5천, B 1억을 들고 안분배당하니까 1대1 5억씩 5천씩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래서 B가 2번이 틀렸어요. 1번이요.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정답률 8%랍니다. 틀려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래서 니나 내나 다 틀렸어요. 10분 중에 9분 이상 틀렸어. 그러니까 이런 건 틀려도 됩니다. 너무 다 맞히려고 애를 쓰지 말고 혹 시험장에 가서 이런 문제 딱 한눈에 보고 질리면 뒤로 밀어버리라고. 다른 건 문제 풀고 마지막에 풀어도 돼. 이런 건 순서대로 풀으란 법 없습니다. 어찌나 바른 생활을 어릴 때부터 하셨는지 순서대로 푸는 게 습관이 돼 있어. 한눈에 딱 질리면 건너뛴다. 나중에 시간 모자라면 이런 거 그냥 찍는 거예요. 그냥 찍어도 이런 거 찍어야 돼. 여기서 5분 협의하고 뒤에 단답형을 찍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 1번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을 소유 A 부동산 자꾸 그러네. 시가 1억 B 부동산 시가 1억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었다. 그때 A 부동산과 B 부동산이 동시에 경매된 경우 1대1이니까 1억은 반씩 나누면 되죠. A에서 5천, B에서 5천. 가로 안에 A 다음에는 시가, B 다음에도 시가 이렇게 와야 맞아야 경매될까요? 피담보채권이 아니고. 그 다음에 3번이요.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빌려 쓰면서 을 소유 부동산, 채무자 소유 부동산, 시가 1억, 물상 보증인 부동산, 병 소유 부동산, 시가 1억,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다음 위 부동산을 체크 동시에 경매되었고 경매 체크요. 아니네 이거는. 그럼 채무자 을의 부동산 체크 8천만 원이요. 낙찰 물상 보증인 B 부동산 시가 8천의 체크요. 이건 피담보 채권 가로 안에 말은 맞네요. 낙찰되고
경우라면까지 정리하면 공동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액이 1억인데 채무자 소유부동산 8천, 물상보증인 소유부동산이 8천에 낙찰됐다면 이건 안분배당 안 해요. 왜 경매가 됐다?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자 소유부동산에서 우선하여 8천을 배당받고 부족분 2천만 어디서? 물상보증인 소유부동산에서. 그러니까 공동저당권자인 갑은 채무자 소유 올 소유부동산에 8천을 배당받고 부족분인 2천만 물상보증인 소유부동산에서 배당받는다. 맞고 네 번째, 공동저당권자인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채무자 을 소유 A부동산 1억, B부동산 1억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됐는데 A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채권 8천이요. 되고 이후 B부동산이 8천에 낙찰되었다면 그럼 이건 뭐야 이거? 이후라 돼 있네요. A부동산이 먼저의 동그라미야. 낙찰되고 그 다음에 이후의 동그라미 B부동산이 그 이후에 낙찰됐다면 이건 동시에 경매돼도 동시에 낙찰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시배당이 아니라 20배당입니다. 20배당이니까 A가 먼저 낙찰이 됐기 때문에 그 낙찰대금으로부터 공동저당권자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8천 전부를 배당받고 부족분 2천만 B에서 배당받으면 되죠. 예. 그 다음에 5번이요.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채무자 을 소유 A부동산과 B부동산에 피담보 채권액 1억 원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병이 채무자 소유 A부동산에 5천만 원의 2번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그 후 A부동산이 먼저의 동그라미요. 경매되어 8천만 원에 경락되고 거기까지요. 20회당이요. 그럼 A가 먼저 경매되고 8천이 낙찰됐는데 공동저당권자의 채권이 1억이니까 8천 전부 배당받으면 됩니다. 이후 B부동산에서 8천이 낙찰되면 B로부터 2천 배당받으면 되잖아. 그럼 동시배당했다면 반반씩 1대1로 배당해야 되잖아요. 5천씩이요. A, B가 동시에 배당이 되면 공동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 1억을 A도 8천, B도 8천이니까 1대1로 5천씩 배당받으면 후순위 저당권자 병이 3천을 배당받을 수 있었잖아. 있었기 때문에 B부동산의 공동저당권자를 병이 대위할 수 있습니다. 갑은 A부동산에 8천을 배당받고 B부동산에서 2천을 배당받는다. 한편 A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 차순위 저당권자 병은 B부동산에 대하여 뭐 이 숫자가 1이 4천이 돼 있노. 병이 4천 아니잖아요. 이건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 잘못됐습니다. 4천이 아니라 이건 5천까지 배당받을 수 있어요. 다시 이건 수치가 잘못되어 있고 이래 돼 있네요. 공동저당권자 갑의 피담보 채권이 1억이면 AB가 8천씩 낙찰이 되면 AB에서 4천씩 받으면 8천밖에 안 되는데 동시배당이요. A도 5천, B도 5천 1에 배당받아야 돼. 알아듣겠습니까? 그래 1억이 되지. 근데 20배당이기 때문에 A에서 8천을 배당받고 그리고 B에서 2천을 배당받았다면 동시배당했다면 B에서 5천 배당받을 수 있었잖아. 동시배당받을 수 있는 한도에서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한다고. 4천이 어디서 나온 소리인지 모르겠네. 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건 틀릴 의도는 아니고 이렇게 수치로 이렇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만드니까
이렇게 현란해지고, 다만 2번을 약간 주의하라고. 공동저당의 동시배당의 안분배당은 공동저당권자가 전부 1번 저당권자일 때 안분배당해요. 그러므로 일부 부동산에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을 때에는 그 상태로는 안분배당을 못합니다. 선순위 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을 먼저 배당, 공제하고 나머지를 갖고 안분배당해야 돼. 되겠죠? 예.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예, 69번 계약 해제권에 관한 설명. 틀린 것 다툼 판례. 정답률 8%입니다. 별로 안 어려워 보이는데 왜 8%지? 1번 계약 당사자가 약정 해제권 발생에 특약을 체결한 경우 약정 해제의 효과로 원상 회복 의무는 부담하지만 발생하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이런 지문이 어렵습니다. 8% 이유를 알겠네. 계약금 계약은 약정 해제권의 일종이지만 약정 해제권과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계약금 계약은 중심 잡아야지.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행한 것이 없어 원상회복 의무도 부담하지 않고 채무불이행을 논할 수 없어 손해배상 청구 못하잖아요. 그럼 법정 해제권은 원상회복 의무도 부담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하잖아. 근데 약정 해제권은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정 해제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적용하지만 차이점이 몇 개가 있어. 합의 해제하고 달라요. 약정 해제권은 약정 해제권을 유보한 경우 원상 회복 의무는 부담하지만 이는 채무 불이행 때문에 발생한 해제권이 아니라 당사자 간에 약정으로 해제권을 유보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은 논할 수 없어. 손해배상은 청구한다 못한다? 못해요. 아직까지 그래 1번은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이건 마지막에 시험장에 갈 때까지 정리가 되면 되고 시험장에 갈 때까지 정리 안 돼도 모르고 가도 합격해요. 이게 당락을 좌우하진 않아. 무지 어렵게 돼 있거든. 큰 줄기만 나중에 몇 가지 자주 출제되는 걸 제가 강조를 할 거예요. 그것만 알아도 답 찾아요. 2번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한 때 자, 가로 계약이 해제가 된다. 해제권 발생과 계약이 해제된다는 말은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다른 말이잖아. 여백의 해제권 발생이라 저것이고 해제권은 권리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행사 여부가 자유이기 때문에 해제권이 생겨도 행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이 해제된다는 말은 자동 해제된다는 말이에요. 자동 해제는 안 돼요. 해제권을 행사해야 계약이 해제가 돼. 그래서 약간 어렵네요. 깜빡 간과하면 옳은 지문으로 볼 수도 있겠네. 3번 이행불능은 최고하지 않고 해제할 수 있죠. 예. 4번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권 발생해서 이행불능인지 여부는 계약 해제 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좀 어렵네 그래요. 해제권 행사 소멸의 불가분성은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의하여 소멸해 버렸다면 당사자 1인에 대하여 해제권이 소멸했다면 전원에 대하여 행사할 방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해제권은 소멸한다. 해제권 행사 소멸의 불가분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3번, 5번은 쉽고 1, 2, 4번이 어렵네요. 그래서 이건 틀려도 이해 좀 해드릴게요. 아직까지는 좀 틀릴 수도 있겠네. 그래도 답은
즉 2번은 조금만 주의를 하면 틀렸다는 건 알 수 있겠네요. 그 다음 71번이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 틀린 것, 다툼 판례. 매매의 목적인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번이 약간 혼선이 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이 좀 적다는 건 이해합니다. 전부 타인 권리를 매매한 경우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매도인은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매도인의 과실 여부는 안 따져요. 570조의 담보 책임, 전부 타인 권리 매매는 매수인의 선악 불문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어. 왜 계약 전부를 해지했다?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요. 언뜻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 불가능해 불가능. 그래서 2번이 최고 때문에 틀렸어요. 매매 목적인 자 묶어볼게요.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까지요. 매도인의 귀책 사유 유무나 무과실 책임이요. 매수인이 선악불문하고 계약 해제권이 발생하는데 이때 계약을 해제할 때에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서 해제하기 때문에 가로 최고를 하여야까지요. 거기에 틀렸어요. 최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매매의 목적인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572조 일부 타인 권리의 매매 선의 체크요. 매수인이 그 다음에 체크 일부만으로 매수하지 않았으리란 사정이 있으면까지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지하고 해제의 체크요.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 청구 일부만이라도 매수했을 것이다 라는 게 인정된다면 대금 감액 청구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수량 체크, 지정 체크, 매매 체크. 수량 지정 매매란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매매 대금을 결정할 때 면적이 가장 중요한 결정 요소가 된 매매를 수량 지정 매매라고 말해요. 수량이 부족한 경우, 수량 동그라미 부족 동그라미 574조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선의의 매수인만 담보 책임을 묻습니다. 선의가 와야 돼. 선의의 체크요. 매수인은 대금 감액 청구권 체크, 그리고 잔존 부분만으로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 인정되면 체크 해제권이요. 또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선의 세 가지 권리 다 행사할 수 있어요. 잔존 부분만이라면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계약 해제. 잔존 부분만이라도 매수하였을 것이다. 대금 감액. 선의만. 그리고 5번이요. 매매의 목적인 부동산에 설정된 체크 저당권 또는 전세권 행사까지요. 경매가 됐다는 말입니다. 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소유권을 잃게 된 경우는 전적으로 매도인인 채무자 잘못이기 때문에 선악불문하고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체크 매수인언까지요. 체크 해제요. 선악불문이니까 그냥 매수인은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에요. 예. 그 다음 뒤로 넘어가 볼게요. 예, 78번이요. 정답률 33%요.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잘 맞췄네 그래도. 집합건물법, 틀린 것, 다툼 판례. 1번, 공용 부분에는 성질상 당연히 공용이 되는 부분, 이걸 구조상 공용 부분, 달리 법정 공용 부분이라 말해. 복도나 계단이나 엘리베이터실은 즉 구조상으로 공용에 제공할 수밖에 없다. 성질상 당연히 공용에 제공될 수밖에 없다.
법으로 공용에 제공하라 못 박아놓고 있다. 같은 말입니다. 과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다. 그때 구조상 공용 부분 전자의 경우는 등기 없더라도 효력이 생기지만 구조상 공용 부분의 덕실 변경은 전유 부분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지 별도로 등기, 물건의 덕실 변경을 등기 안 합니다. 근데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하는데 표제부만 두라고 돼 있어요.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요. 특정한 구분 소유자의 전유 부분에 대한 사용 금지 청구는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어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관리단 집회 결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예. 집합 건물, 구분 건물의 관리단 집회 결의는 세 가지가 있어요. 통상의 집회 결의, 각 과반수예요. 특별 결의가 두 개가 있어요. 각 4분의 3 이상과 각 5분의 4 이상이요. 3분의 2 이상은 없어요. 5분의 4 이상 3개를 기억합니다. 재건축 결의와 서명 결의, 공용 부분이 멸실되고 복구하는데 복구하는 비용이 건물 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했을 때 복구는 초과예요. 이내가 아니라 5분의 4 이상이에요. 그리고 그 나머지 상대적으로 평가하여 중요한 것은 각 4분의 3 이상.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통상의 집회결의. 그러므로 소유자를 보고 아파트라면 101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청구하는 것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기 때문에 각 4분의 3 이상에 각 4분의 3 이상이 5개가 있는데 나중에 비교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요. 아파트 전유 부분에 체크하시고 하자 담보 책임의 기산점 언제부터인지는 체크 최초에 입주하여 인도받은 때입니다. 하자가 발생한 때로부터 기산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 세 번째, 집합 건물의 가로 관리인이요. 이나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일 것을 요한다. 아파트라면 관리인이 우리 아파트에 살아야 됩니까? 소유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틀렸어요. 근데 관리위원회 위원들은 구분 소유자여야만 합니다. 관리위원회라는 게 왜 만들어졌는가 하면 저기 경기도지사랑 연물을 부렸다나 말았다나 그 여인네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관리인들이 워낙 입주자 대표자 회의 대표자 등하고 짝짝꿍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할 일이 없으니까 관리비 내역서를 일일이 읽어봤거든. 그 여인이 짝짝꿍을 너무나 많이 하는구나. 구분 소유자들에게 피해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만든 게 관리위원회입니다.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을 감시 감독하는 위원회예요. 그러니까 소유자여야만 하지. 위원이 쓸데없는 소리 하는 이유가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 없지만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여야만 해요. 그래서 관리인 구분 소유자일 것을 요한다가 틀렸어요. 자, 관리단 집회 결의할 때는 통지를 합니다. 그럼 구분 소유자들이 통지한 내용을 보고 내가 결의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학원에 공부하러 와버리잖아요. 관리단 집회 결의할 때는 일주일 전에 소집 통지하라 돼 있어. 왜 통지하는가 하면 이런 걸 결의 좀 합시다 하고 통지해. 그럼 어떤 결의가 돼도 나하고는 별 관계없는 건 공부하러 오시잖아. 그냥 어떻게 뭐 찬성이든 반대든 관심 없어. 이러나 저러나 나한테는 별 영향을 못 미쳐. 그때는 학원에 공부하러 오지만 나한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는 학원에 못 와도 가서 결의해야지. 그러니까 소집 통지한 이외의 사실을 결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게 원칙이에요. 다만 구분 소유자 전원이 동의했다면 그때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도 결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80번이요. 부동산 실명법에 관한 설명 틀린 것 다툼 판례.
1번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부부간의 명의신탁이 탈법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위법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즉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금지하지 않기 때문에 유효하지만 배우자의 특례는 법률혼 배우자에게만 적용하지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기 때문에 1번이 틀렸네요. 그럼 바로 답이다 이게. 예. 법률혼 배우자만 보호해요. 종중. 아 그런가? 아 그래 사실혼 배우자입니다. 사실상이라 말이 사실혼 배우자 말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 안 해요. 왼수 덩어리 법률혼 배우자는 보호해요. 예, 법률혼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이렇게 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가정 공동생활하고 있습니다. 단지 혼인신고만 안 된 배우자를 사실혼 배우자라 말하잖아요. 그게 사실혼 배우자를 말해. 사실혼 배우자를. 그래 그런 거 그 용어가 깔끔하지 않아요. 사실혼 배우자 이렇게 옵니다. 시험은. 그 사실상 배우자 이런 말도 사실혼 배우자를 말해. 법률혼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그렇게. 그러니까 그는 용서해 드릴게. 이제 알았으니까. 예. 자 2번이요. 명의신탁 계약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라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는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관리 수익하므로 내부관계는 소유자가 신탁자라 그랬죠.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소유권 주장하지 못한다. 내부관계는 소유자가 신탁자. 근데 외부관계 제3자에 대한 관계는 소유권 등기가 수탁자로 있기 때문에 외부관계는 수탁자가 소유자예요. 3번이요.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해지의 동그라미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그냥 명의신탁이라고 말하면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 실명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말하고 명의신탁 약정은 강행법 규정, 효력 규정을 위반해서 무효입니다.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하다라는 표현이 와야만 해지가 가능하지 무효라면 해지할 게 있다 없다? 없어. 해지가 오면 없다로 가야 돼. 그래서 없다 언더라인 맞네요. 네 번째, 그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하다라고 시작하면 해지 있다로 가야 돼요. 예. 네 번째, 갑이 병소유 X아파트를 매수 계약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만 을 명의로 하기로 3자 간에 약정한 경우까지요. 그럼 을 명의로 등기하기로 약정했다는 말은 등기된 자 을이 수탁자잖아. 되겠습니까? 그럼 갑이 병소유 아파트를 매매하였다. 신탁자가 직접 매매한 것은 개수나무는 아니잖아.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에요. 계약 명의신탁은 누가 매매한다? 수탁자가.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은 누가 매매한다? 신탁자가.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기 때문에 명의신탁 약정 등기가 모두 무효이기 때문에 수탁자는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고 소유권은 매도인 을에게 있어요. 병에게 있어요. 그러므로 신탁자 갑은 매도인 소유자 병을 체커 대위요 하여 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를 구하고 체커 다시요. 예, 매도인 소유자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건 원래요. 대위란 말이 오면 공동재당을 제외하고는 잘 모름이 있다라고 하면 돼요. 예. 마지막, 갑과 을은 명의신탁 약정한 다음
그럼 갑을 둘 중에 하나가 신탁자, 수탁자예요. 병소유 X 아파트를 을이 매수하고 등기도 을 명의로 하였다. 그럼 을 명의로 등기가 됐기 때문에 을이 수탁자, 을이 매매했기 때문에 계수잖아. 수탁자가 매매했으니까 계약명의 신탁이잖아. 그러니까 매도인 병이 선이라면 수탁자 소유권 취득해요. 병이 체크요. 갑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을 체크 알았다면의 체크. 매도인 병이 선이라면 수탁자가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악이라면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수탁자는 소유권 취득 못해요.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물건 변동은 무효가 되고 소유권은 매도인 병에게 복귀하므로 신탁자급은 수탁자 을에게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예, 맞는 지문인데 어렵네 이것도요. 그럼 어려워서 1시간이나 했나? 귀중한 시간인데 30분만 할걸. 그럼 잠시 쉬다가 계속 118페이지 할게요. 예, 조금만 쉬겠습니다. 예.